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지침 개정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례관리 관련해서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년도 4월 5년 전에 희망복지 지원단이 전국 229개 시군구 본청에 설치되면서 공공부문에서 처음으로 사례관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본인이 신청한 급여에 대해서 어떤 자격을 검토하거나 거기에 대한 이제 결정된 급여를 이제 지급하고 이제 끝나는 다른 복지급여와는 달리 사례관리는 본질적으로 저희가 먼저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가고 또 공적급여에서 탈락하신 분들을 우선적인 정책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전에는 이런 사업이 공공부문에 없었고 앞서 이제 저희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영역이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저희가 시작했던 계기는 마찬가지로 이제 송파 세모녀와 같은 사각지대 복지 소외계층 주민이 지역 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해왔기 때문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어나는 그런 1인 가구,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맞부딪히는 사례관리 이제 가구 대상들을 이제 살펴보니까 제일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독거노인 가구 그리고 이제 청장년 1인 가구라는 게 저희 이제 통계로도 이제 대표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공의 책임성 강화라는 부분에 따라서 저희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사례관리 사업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공공사례관리의 효과와 역할은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우선 검증이 되었지만 더 많은 지역 주민이 그 혜택을 받기에는 시군구가 조금 물리적으로 주민과는 좀 멀다는 점이 취약한 요소로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부는 2015년에 시범 사업을 거쳐서 읍면동에 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그 내용이 복지허브와 찾아가는 그 복지 전담팀, 맞춤형 복지팀을 충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는 공무원 그리고 팀을 설치하는 내용이었고 콘텐츠로 보았을 때는 통합 사례관리 업무를 읍면동으로 이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지금까지 이제 일반적이고 조금 덜 욕구의 복잡성이 덜한 그런 사례 관리를 읍면동이 수행을 하고 조금 더 이제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고난도 사례 관리를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약간 이원화된 구조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 결과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은 가구가 전국적으로 15만 가구를 넘었고요. 서비스 만족도, 이 사례관리 대상자분들께 직접 전화를 돌려서 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도 점차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물론 그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운영상에 어려웠던 점들, 보완이 필요했던 점들은 누구보다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견들을 저희 지역복지과에 끊임없이 이제 전달해 주셨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현장 여러분들과 소통을 했고,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왔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런 어려웠던 점과 더불어서 16년도에 처음 이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그때로부터 이제 추진 기간이 1년 이상 지나가면서 좀 읍면동에서 보여주었던 발전 가능성 그것 또한 같이 근거로 해서 앞으로 공공부문 사례관리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정 주요 방안이고요. 네, 바로 추진 방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현장 점검 그리고 컨설팅 그리고 간담회 등의 방식으로 사업 수행 여건과 환경을 좀 검토하면서 논의되었던 내용이고 제일 먼저 나오는 페이지는 앞으로의 장기적인 그런 추진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읍면동이 사각지대 발굴과 통합 사례 관리의 중점 수행 기관이 되고 지역 내에서 위기가구 발생 시 게이트키퍼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복지지원단은 좀 다양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민과 관의 복지 자원을 보다 현실적으로 연계될 수 있게끔 관리하고 읍면동에 연계하는 자원 조정자이자 여러 가지 협력기관의 중개자이며 읍면동을 모니터링하는 총괄 컨트롤 타워의 이제 그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은 공공부문의 사례관리 수행을 위한 전담 전문 인력이라는 점을 먼저 요약해서 강조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읍면동의 역할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가 주민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다는 입지적인 장점은 시군구 본청이나 어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민간복지기관을 가질 수 없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 그리고 주민의 복합적인 복지 욕구들은 제일 먼저 읍면동이 발견하고 접수하는 게이트 키퍼의 역할을 부여하고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좋은 이웃들 사업을 저희가 이제 먼저 예시로 들었는데요. 좋은 이웃들 사업은 사실 사례 관리하는 기관은 아니고 지역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접할 수 있는 지역 주민분들입니다. 이런 분들과 읍면동이 함께 2인 1조가 되어서 방문을 수행할 수 있다면 민과 간의 어떤 스킨십을 늘리는 기회로서도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 적진 않았지만 읍면동에 계신 복지 공무원 선생님이 한 분만 가시는 것보다는 2인 1, 두 분이서 함께 가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적인 면에서도 대책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서 이렇게 예시로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선생님들과 같이 방문형 서비스 기관과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잘 운영하고 계신,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이제 시군구 지역이 있고 또 읍면동이 있는데요. 이런 우수한 사례들을 조금 더 더 확산시키고 알려드리면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사각지대가 상시적으로 발굴될 수 있는 그렇게 활성화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게이트키퍼로 이제 다시 돌아가고 이제 통합 사례 관리의 주요 수행 기관이 읍면동이라는 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게이트키퍼는 말 그대로 이제 문지기 기관이고 지금 이제 긴급 사례, 위기 사례로 특히 분류가 되는 학대나 폭력과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읍면동에서 이제 발견을 하고 경찰이나 보호 전문 기관으로 이제 의뢰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고 의뢰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초동 대응의 역할을 읍면동이 수행을 합니다. 물론 그런 전문 기관의 개입이 끝난 이후에는 당연히 통합 사례 관리 대상으로 다시 재선정될 수도 있고 그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 위기도에 따라서 읍면동 그리고 시군구에서 보다 적합한 기관이 주 사례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력이 확충되었어도 좀 사업 초기에는 사례 관리 업무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1차년도 16년, 17년이 지나가면서 그 역량을 조금 보여주시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바라보는 읍면동의 모습은 좀 어려운 그런 고난도 사례 관리의 대상자가 이제 발굴되었을 때 상담 그리고 조사 어느 정도 서비스 계획 수립까지는 읍면동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장기적인 읍면동의 통합 사례 관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럼 희망복지 지원단의 역할로 또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읍면동에서 이러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는 것이 시군구의 기능입니다. 이제까지 희망복지 지원단의 고유 업무였던 통합 사례 관리는 읍면동으로 이관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 하에서 올해를 포함한 올해도 아직 800여 개의 읍면동이 아직 통합 사례 관리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과도기 동안에서는 고난도 사례를 희망복지 지원단이 수행하는 지역들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향후 읍면동 통합 사례 관리 업무가 정착하고 고난이도 사례 또한 읍면동에서 이제 서비스 계획 수립까지 진행을 하고 나면 시군구는 고난도 사례에 연계될 수 있는 어떤 전문 자원 혹은 고급 복지 자원들을 총 지역 내에서 총 동원하여서 읍면동이 그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을 정리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나왔는데 고난도 사례가 앞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난도 사례에 대해서 사실 다수의 담당 선생님들께서 그 사례의 기준이 단순 사례와 고난도 사례를 판정하는 기준이 조금 판정이 좀 더 자세했으면 좋겠다. 자세한 기준을 요청을 하셨는데 기준을 저희가 일단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수준보다 조금 만들기 어려웠고 좀 현실적으로 기준을 자세하게 분류해서 이런 사례는 시군구, 이 사례는 읍면동이라고 이제 분류를 해 나가도 현실적으로는 지역 내에 있는 자원의 어떤 총량과 다양성에 대한 편차를 고려했을 때 고난도 사례에 대한 선정 기준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현재 구분 기준에서 사례회의라는 절차를 통해서 주사례 기간을 정하는 방식이 원칙인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과 사례에 대해서 지자체 내에서 시군구와 읍면동, 그리고 가능하다면 민간복지기관과의 어떤 합의하는 과정에서 분담과 협력을 통해 사례를 이제 나누어 가는 그런 노력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특히 이제 다시 민간복지기관 쪽으로 이제 넘어왔는데요. 민간복지기관과 지자체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해 나가야 할 것인지는 저희 복지부에서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오늘 띄워주셨지만 3월 달에는 종합복지관과 읍면동이 먼저 만나 민간협력의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이 될지 소통하는 기회를 저희 부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좋은 이웃들 이제 사업이 저희가 이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의한 내용인데요. 시군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에 좋은 이웃들 사업을 수행하는 100개 이제 지부가 있습니다. 이 지부와 이제 처음에는 이제 희망복지지원단, 그리고 시군구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이제 담당 수행기관과 먼저 만나서 읍면동의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좋은 이웃들과 읍면동이 협력할 수 있는 2인 1조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초기 세팅 작업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기반이 마련되고 나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좋은 이웃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3월 달 중으로 이제 공지를 드리겠는데, 이런 저희가 이제 만드는 몇 가지 판들과 지역 내에서도 시도 담당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자체적인 그런 스킨십을 늘려나가는 것이 저희 올해 18년도에 민간협력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민간협력을 위해서 읍면동은 민간협력을 해서 직접 뛰는 수행기관이고, 희망복지지원단이 그 판을 같이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획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제가 여기다가는 조금 적어놓은 게 조금 미진하지만, 통합사례관리사는 사례관리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입니다. 상황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어느 시군구의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 한 분의 역량이 그 지자체가 할 수 있는 통합사례관리의 최대치를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의 이제 통합사례관리의 사업 방향을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뛰는 것은 읍면동이 중점 수행 기관이고, 시군구는 당분간 고난도 사례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지금 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고난이도 사례를 담당하고 계시고, 또 지역의 이제 정책적 환경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이제 통합사례관리를 함께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통합사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서 시군구에서 고난이도 사례관리를 수행하거나 읍면동에서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것, 통합사례관리가 아닌 그 외의 업무는 불가능하고,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의 고유 업무라고 이제 강조하여서 이번에 지침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 3개월 이상 읍면동에 파견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이번에 삭제하였습니다. 단, 고난이도 사례관리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가져갈 수밖에 없고, 읍면동 사례관리를 모니터링해야 하는 그런 희망복지지원단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읍면동의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을 파견하는 내용들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계획하셔서 계획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자체 내에서 연간 운영 계획을 계략적으로나마 작성을 하셔서 이 부분을 저희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또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추후에 다시 공지 드릴 내용입니다. 공지 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면,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은 사례관리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입니다. 올해부터는 그래서 경력과 실력을 가진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께 이분들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이것들을 읍면동에서 이제 더욱더 발휘하실 수 있도록 기존과는 다른 교육훈련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표하는 바로는 통합 사례 관리에 관한 이분들이 현장 전문가로서 신규 담당자에게 슈퍼비전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역량 그리고 전문성 강화가 새로 도입되는 교육 과정의 목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3월 그리고 4월 안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앞으로의 이제 장기적인 추진 방향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올해 당장 이제 바뀌는 내용들에 대한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고난이도 사례입니다. 명칭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사전적인 그런 국어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 고난이도라는 단어가 원래 맞지 않는, 표기에 맞지 않는 단어라고 해서 고난도 사례라고 이제 이름만 바꾸었고요. 지금까지는 권역형 중심동은 읍면동 내에서 고난이도 사례를 다 담당했어야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권역형 중심동도 자원이 없거나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당장의 인력이 권역형이라고 해서 더 추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사례를 이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3월 7일부터 이제 오픈이 될 예정이고 이 내용은 저희 시스템 개편할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형 또한 기본형은 이제 원래대로 고난이도 사례를 시군구로 요청하게 되는데 이때 그 여부를 기본형이나 권역형 모두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본형에서는 이제 고난이도 사례를 시스템에서 체크하면 바로 이제 시군구로 넘어가는 시스템인데 한 번 더 이제 시군구 의뢰 여부를 선택하도록 이제 개편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사실 가능한 읍면동이면 자원이 풍부하고 또 인력이 충분히 있는 읍면동이라면 고난이도 사례를 아마 의뢰하지 않는 경우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이도 사례 의뢰 시에는 이전에도 그랬지만 선정 사유에 대해서 시군구와 먼저 합의하고 희망복지지원단은 그 사유를 확인하여서 고난이도 사례를 이관받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이도 사례를 시군구로 이관하더라도 기본형, 권역형 모두 사후관리, 읍면동에서의 사후관리 모니터링은 강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은 이웃들 등 사각지대 발굴 사업 기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이제 중앙에 있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의한 내용인데요. 협의회 내에서도 이제 자체 시군구 지부로 안내를 하겠지만 읍면동 복지공무원과 2인 1조로 자원봉사자가 함께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할 읍면동 아마 자원봉사자들도 읍면동의 복지 수요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자원봉사자가 같이 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희망복지지원단과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가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해서 굳이 좋은 이웃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인적 안전망이 결국 읍면동에서 같이 나가지 않으면 활성화되지 않는 거고 사실 사상 누각, 탁상행정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이런 좀 상시적인 발굴 체계가 읍면동에서 정말 필요하네, 같이 갔더니 정말 좋더라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처음 기반을 좀 잡아주시는 역할을 희망복지지원단에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통합 사례 관리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3개월 이상의 파견 불가 조항을 삭제했으며 희망복지지원단의 고유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한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연간 운영 계획에 담아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양식이라던가 별도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침에는 통합 사례 관리 외에 사무 보조적인 업무는 분장이 불가하다고 명시를 하였고요. 사실 이번에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에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과 업무가 명시되었기 때문에 법으로 이제 명시된 그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 외에는 좀 혹시 읍면동에서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시더라도 그런 일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점검을 저희도 하겠지만 시군구에서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하나 더 바뀐 것이 법에 이제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의 자격과 업무가 명시되기도 했지만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단계의 추진 대상이 지자체의 직접 고용인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당연히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가이드라인 나오고 나서 3차례 정도 저희가 공문을 따로 시행을 해서 무기각직 전환을 독려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의 지금 현재 읍면동 파견 여부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공문을 내어보냈고, 지금 아직 다 취합이 안 돼서 아직 정확한 전체 통계는 모르는데 사실 많은 지역에서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고, 또 부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에 저희가 복지행정상 평가할 때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같이 복지행정상 평가 때 반영하여서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성과를 같이 평가했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의 업무 그리고 고용의 형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전문 교육 과정을 통해서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의 역할을 계속해서 부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별표가 하나 쳐져 있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합사례관리를 할 때 현장에서 가끔 전화가 오십니다. 사실 동의받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서 반드시 초기 상담 때, 특히 읍면동에 이제 저희가 또 안내를 하겠지만, 읍면동에서 초기 상담할 때 같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진구해야 된다는 점을 이번 지침에 담았습니다. 초기 상담뿐만 아니라 이제 욕구조사, 위기도조사, 그리고 반드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변경 시에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준수되고 있겠지만 사례회의 때 이제 참여하는 민간복지관이나 자문위원이나 이런 협의체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그때는 반드시 개인 식별 정보를 필수적으로 삭제 부탁드리는 내용을 지침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 담당자, 통합사례관리사를 포함한 사례관리 담당자는 정보보호 교육을 연 1회 반드시 이수할 것을 저희가 지침에 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업비 사용과 사업비 집행 비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운영비 항목에서 추가된 것이 있는데 외부 전문가 자문 수당입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회의 경비 이런 식으로 이제 지침에 담았었는데요. 외부 전문가 자문 수당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자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입니다. 자문이 불가능하거나 그냥 서비스 연계 조정을 위해서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자문 수당을 드릴 수가 없고요. 2시간 기준으로 해서 자문 수당의 범위, 그리고 여기서 원격지라고 포함된 것은 굉장히 멀리서 혹은 교수님을 초빙하시는 경우, 이 경우에는 교통비 또한 같이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통합 사례회의 때 이제 1인당 3,000원 수준의 다과비를 함께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담았고, 담당자의 안전 및 소진 예방을 위한 지원비는 이제 사례관리사 선생님 그리고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이제 방문할 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서 상해보험 가입비와 혹시 심리 상담 및 트라우마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치료비를 저희 지침에 담았거든요. 이 부분이 또 집행 가능할 수 있도록 반영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훈련비의 충분한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은 저희 내부 교육 훈련비가 이제 잡혀 있고 외부 교육 훈련비가 있는데요. 내부 교육 훈련비는 뭐 강사 초빙에 대한 그 초빙 수당이나 대관료, 장소 임차료, 그리고 교육 제작, 교육 자료에 대한 뭐 제작 인쇄비 등을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로 집행이 가능하고, 저희가 이제 통합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연 3회 이상 외부 교육이 필수인데, 뭐 학회나 뭐 저희가 사실 교육 기회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인력개발원을 포함해서 정보원에서 하는 교육이나 사례관리 학회에서 하는 교육에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교육 여비를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지원비 항목도 예시와 항목을 좀 추가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무연고 1인 가구, 정말 연고가 없고 자식이 없고 돌봐줄 분이 없는 분을 병원에 이제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 필요하다면 간병비까지 대상자 지원비로 이제 집행할 수 있도록 담았고요. 그 외에도 뭐 갑자기 이제 긴급하게 응급 구급차를 이제 이용하게 될 경우에 그 비용 또한 기타 지원비 항목으로 집행 가능함을 예시로 명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네, 그렇게 명시를 했고요. 다만 이 지원비 항목에서 기타 지원비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그 원칙은 사업비 집행 전에 뭐 기타 지원비가 사실 그런 다양한 용도에 재량적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이거든요. 근데 좀 민간 자원 연계가 좀 가능한지, 혹시 뭐 다른 재단에서 후원금을 주는데 이 항목으로 좀 쓸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검토해 주시고 정 없을 때 이 사업비를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 비율은 전년과 동일하고요. 집행 범위 내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예산의 운영비를 최대 70%까지 쓸 수 있고, 그래서 대상자 지원비는 최소 30%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사업비는 운영비를 최대 50%, 그리고 대상자 지원비를 최소 50%는 써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좀 읍면동에서 가능한 자원이 없는 경우는 대상자 지원비를 좀 폭넓게 쓰시라는 의미였고, 희망복지지원단의 경우는 사례회의나 자문, 그리고 슈퍼비전과 같은 때에 교육을 확대하는 과정에서의 운영비를 좀 쓰실 수 있도록 그 비율을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왼쪽 아래에 나와 있는 것이 교육, 워크숍 등의 기획입니다. 저희가 뭐 이번에 지침에 따로 뭐 길게 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복지 행정상 평가를 할 때 희망복지지원단의 어떤 자체 노력이 무엇이 있을까 봤는데, 여러 지자체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 자체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런 교육 방법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이런 방식이 있구나, 굉장히 이러면 또 다른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했던 그런 사례들을 조금 이번 지침에 같이 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학습 동아리나 다른 이제 지자체의 민관 공동교육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복지관도 사례관리에, 공공부문의 사례관리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다른데 만날 수 있는 어떤 스킨십도 되고 또 같이 교육도 받고 서로 이해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정기적으로 가져가는 지역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담았고, 그래서 좀 유관 기관의 실무자 간의 소통과 교류를 좀 독려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 교육 워크숍 등 기획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안전 부문입니다. 사실 안내는 하고 있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2인 1조 방문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나 또 좋은 이웃들이 있는 시군구라면 가능한, 조금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고 괜히 또 일이 하나가 또 업무가 하나 또 추가되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세팅만 좀 해주시고 나면 읍면동에서 바로바로 민간 자원봉사자랑 오늘 어디에서 만나서 좀 같이 몇 시간 정도 방문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운영할 수 있도록 2인 1조 방문을 위해서 좀 그런 좋은 이웃들 사업가의 협력을 좀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지킴이 말씀인데요. 지금 권역형 차량에 같이 보급된 안전지킴이가 일반동은 사실 뭐 찾아가는 상담이나 사례 관리를 하지 않으니 좀 유휴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희망복지지원단이나 다른 읍면동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희망복지지원단 예산으로도 안전지킴이를 새로 이제 구입하고 또 통신비까지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복잡한 그림인데, 저희가 이제 기본형이나 권역형이나 모두 동에서 시군구로 고난이도 사례를 의뢰 요청하는 것을 선택 가능하다는 점을 도식한 그림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서로 이제 기준 합의하에 이제 사례를 이관하고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많이 나오는 질문이었는데요. 18년 지침은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수정 작업을 해서 3월 초에 배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읍면동에서도 사업비 뭐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가 많으셔서 저희가 사업비 지침은 더 빨리 읍면동의 공문으로 시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 사례관리 실적 평가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저희 행정안전부 정부 합동 평가 지표는 이번에 삭제하였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뭐 양적인 그런 실적을 저희가 막 집계하거나 평가하는 대로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18년도에 종합적으로 읍면동과 시군구의 사례관리 수행,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에 대해서는 지역복지 사업 평가에서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이 내용은 이제 하반기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 달에 지방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홍보비로 많이들 이제 물품을 제작하시는데, 이게 저희가 선관위에 물어보고 하니까 홍보하실 때 저희 사업명, 희망복지지원단, 그리고 통합사례관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뭐
뭐 사각지대 방문 뭐 이렇게 목적을 명시하여야지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근거는 저희 지침에 나와 있는데 그거에 맞게 물품을 제작해 주시면 선거법에 뭐 위반은 없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지자체 장의 명의로 물품을 제작할 때는 분명히 위반이 된다고 하니 좀 읍면동에도 많이 알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의는 저희 지역복지과와 행복이원 복지광장에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교육 교재는 저희 복지광장에 업무 자료실에 같이 올려져 있으니 읍면동에도 알려주시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